나는 남편이 낚시를 간 사이 옆집 김 사장이 와인 한 잔 하자고 했을 때 어머, 사장님도 참 하고 웃어 넘기지 못했다. 오히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남편과의 지루한 결혼 생활,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내 안의 공허함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웃음을 멈추고 말했다. 네, 좋아요. 딱 한 잔만. 그 한마디는 단순한 와인 한 잔의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주문이었다. 나는 이 충격적인 고백이 결국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나는 53세의 김은숙이다. 평생을 주부로 살아왔고 남편과 아들, 그리고 딸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남편은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일찍부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서툴렀다. 그는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다. 그에게는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진실된 방법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부부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났다. 아들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딸은 독립해서 혼자 살았다.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었다. 남편은 퇴근 후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에게는 낚시가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물고기를 잡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그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넓고 텅 빈 집에서. 나는 홀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고 남편이 퇴근하면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고 나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밥을 먹고 나면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는 주말마다 낚시를 갔고 나는 그가 낚시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남편이 낚시터에 간 사이 옆집 김 사장이 와인 한 잔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나와 동갑이었다. 그는 혼자 사는 남자였고 아내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은숙 씨, 행복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껍데기뿐인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김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했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뜻함을 느꼈을 뿐이다.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부재를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김 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다.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나의 공허함을 보았을 뿐이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삶의 공허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나는 예모 53세의 김은숙이다. 평생을 주부로 살아왔고 남편과 아들, 그리고 딸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남편은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일찍부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서툴렀다. 그는 내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다. 그에게는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진실된 방법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부부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났다. 아들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딸은 독립해서 혼자 살았다.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었다. 남편은 퇴근 후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에게는 낚시가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물고기를 잡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그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넓고 텅 빈 집에서 나는 홀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고 남편이 퇴근하면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고 나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밥을 먹고 나면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는 주말마다 낚시를 갔고 나는 그가 낚시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남편이 낚시터에 간 사이 옆집 김 사장이 와인 한잔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나와 동갑이었다. 그는 혼자 사는 남자였고 아내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은숙 씨, 행복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껍데기뿐인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김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했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뜻함을 느꼈을 뿐이다.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부재를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김 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다.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나의 공허함을 보았을 뿐이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삶의 공허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나는 나 53세의 김은숙이다. 평생을 주부로 살아왔고 남편과 아들 그리고 딸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남편은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일찍부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서툴렀다. 그는 내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다. 그에게는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진실된 방법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부부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났다. 아들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딸은 독립해서 혼자 살았다. 우리는 빈 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었다. 남편은 퇴근 후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에게는 낚시가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물고기를 잡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그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넓고 텅 빈 집에서. 나는 홀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고 남편이 퇴근하면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고 나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밥을 먹고 나면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는 주말마다 낚시를 갔고 나는 그가 낚시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남편이 낚시터에 간 사이 옆집 김 사장이 와인 한잔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나와 동갑이었다. 그는 혼자 사는 남자였고 아내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은숙 씨, 행복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껍데기뿐인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김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했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뜻함을 느꼈을 뿐이다.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부재를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김 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다.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나의 공허함을 보았을 뿐이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삶의 공허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나는 53세의 김은숙이다. 평생을 주부로 살아왔고 남편과 아들, 그리고 딸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남편은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일찍부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서툴렀다. 그는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다. 그에게는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진실된 방법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부부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났다. 아들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딸은 독립해서 혼자 살았다.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었다. 남편은 퇴근 후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에게는 낚시가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물고기를 잡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그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넓고 텅 빈 집에서 나는 홀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고 남편이 퇴근하면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고 나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밥을 먹고 나면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는 주말마다 낚시를 갔고 나는 그가 낚시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남편이 낚시터에 간 사이 옆집 김 사장이 와인 한잔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나와 동갑이었다. 그는 혼자 사는 남자였고 아내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은숙 씨, 행복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껍데기뿐인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김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했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뜻함을 느꼈을 뿐이다.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부재를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김 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다.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나의 공허함을 보았을 뿐이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삶의 공허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나는 53세의 김은숙이다. 평생을 주부로 살아왔고 남편과 아들, 그리고 딸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남편은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일찍부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서툴렀다. 그는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다. 그에게는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진실된 방법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부부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났다. 아들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딸은 독립해서 혼자 살았다.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었다. 남편은 퇴근 후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에게는 낚시가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물고기를 잡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그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넓고 텅 빈 집에서. 나는 홀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고 남편이 퇴근하면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고 나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밥을 먹고 나면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는 주말마다 낚시를 갔고 나는 그가 낚시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남편이 낚시터에 간 사이 옆집 김 사장이 와인 한잔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나와 동갑이었다. 그는 혼자 사는 남자였고 아내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은숙 씨, 행복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껍데기뿐인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김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했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뜻함을 느꼈을 뿐이다.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부재를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김 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다.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나의 공허함을 보았을 뿐이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삶의 공허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나는 53세의 김은숙이다. 평생을 주부로 살아왔고 남편과 아들, 그리고 딸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남편은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일찍부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서툴렀다. 그는 내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다. 그에게는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진실된 방법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부부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났다. 아들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딸은 독립해서 혼자 살았다. 우리는 빈 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었다. 남편은 퇴근 후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에게는 낚시가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물고기를 잡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그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넓고 텅 빈 집에서. 나는 홀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고 남편이 퇴근하면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고 나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밥을 먹고 나면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는 주말마다 낚시를 갔고 나는 그가 낚시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남편이 낚시터에 간 사이 옆집 김 사장이 와인 한잔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나와 동갑이었다. 그는 혼자 사는 남자였고 아내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은숙 씨, 행복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껍데기뿐인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김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했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뜻함을 느꼈을 뿐이다.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부재를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김 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다.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나의 공허함을 보았을 뿐이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삶의 공허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나는 53세의 김은숙이다. 평생을 주부로 살아왔고 남편과 아들, 그리고 딸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남편은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일찍부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서툴렀다. 그는 내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다. 그에게는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진실된 방법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부부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났다. 아들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딸은 독립해서 혼자 살았다.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었다. 남편은 퇴근 후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에게는 낚시가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물고기를 잡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그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넓고 텅 빈 집에서 나는 홀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고 남편이 퇴근하면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고 나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밥을 먹고 나면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는 주말마다 낚시를 갔고 나는 그가 낚시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남편이 낚시터에 간 사이 옆집 김 사장이 와인 한잔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나와 동갑이었다. 그는 혼자 사는 남자였고 아내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은숙 씨, 행복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껍데기뿐인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김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했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뜻함을 느꼈을 뿐이다.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부재를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김 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다.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나의 공허함을 보았을 뿐이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삶의 공허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나는 53세의 김은숙이다. 평생을 주부로 살아왔고 남편과 아들, 그리고 딸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남편은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일찍부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서툴렀다. 그는 내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다. 그에게는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진실된 방법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부부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났다. 아들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딸은 독립해서 혼자 살았다.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었다. 남편은 퇴근 후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에게는 낚시가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물고기를 잡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그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넓고 텅 빈 집에서 나는 홀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고
남편이 퇴근하면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고 나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밥을 먹고 나면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는 주말마다 낚시를 갔고 나는 그가 낚시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남편이 낚시터에 간 사이 옆집 김 사장이 와인 한잔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나와 동갑이었다. 그는 혼자 사는 남자였고 아내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은숙 씨 행복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껍데기뿐인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김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했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뜻함을 느꼈을 뿐이다.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부재를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김 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다.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나의 공허함을 보았을 뿐이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삶의 공허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남편은 퇴근 후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는 주말마다 낚시를 갔고 나는 그가 낚시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남편이 낚시터에 간 사이 옆집 김 사장이 와인 한잔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다. 나는 김 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다.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나의 공허함을 보았을 뿐이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삶의 공허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나는 김 사장과의 관계를 끊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뜻함과 관심을 느꼈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는 그를 통해 나의 삶의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수록 나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갔다. 나의 마음은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 조각은 김 사장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 했고 다른 한 조각은 김 사장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했다.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나는 남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나의 공허함을, 나의 외로움을, 그리고 나의 절망을 보여줄 수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나의 나약함을 보여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나의 죄를 감당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남편의 휴대폰에는 내게 온 문자 메시지들이 수없이 많이 쌓여 있었다. 여보, 낚시터에 잘 도착했어. 여보, 혹시 저녁은 먹었어?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남편의 문자 메시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나에게 매일매일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사랑을 외면했던 것이다.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섰다. 거실에는 김 사장이 남겨둔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나는 와인 한 병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나는 김 사장의 집 문을 두드렸다. 김 사장은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나는 그에게 와인 한 병을 건네며 말했다. 사장님,
이제 우리 그만 만나요. 저는 남편이 있어요. 김 사장은 나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마음을, 나의 죄책감을, 그리고 나의 절망을 모두 털어놓았다. 김 사장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김 사장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뜻함과 관심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았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공허함을 채웠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았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53세의 김은숙이다. 평생을 주부로 살아왔고 남편과 아들, 그리고 딸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남편은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일찍부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서툴렀다. 그는 내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다. 그에게는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진실된 방법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부부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났다. 아들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딸은 독립해서 혼자 살았다.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었다. 남편은 퇴근 후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에게는 낚시가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물고기를 잡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그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넓고 텅 빈 집에서. 나는 홀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고 남편이 퇴근하면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고 나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밥을 먹고 나면 을의 낚시터로 향했다. 그는 주말마다 낚시를 갔고 나는 그가 낚시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남편이 낚시터에 간 사이 옆집 김 사장이 와인 한 잔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나와 동갑이었다. 그는 혼자 사는 남자였고 아내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은숙 씨 행복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껍데기뿐인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김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했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뜻함을 느꼈을 뿐이다.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부재를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김 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다.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나의 공허함을 보았을 뿐이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삶의 공허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